여의도 미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필입니다. 네. 형님, 지난 시간에 일본 국가 부채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 뭐 결론 부분에서 약간 일본 국제 결혼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나는 상대방 국가의 취약함은 우리 국익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야. 약육강식의 정글이네요. 아니 그리고 그런 대접받기 싫으면 임진왜란을 하지 말던지 일제강점기를 하지 말던지. 그렇죠. 아니 이제 와서 상황 바뀌어서 그렇죠. 우리가 좀 취하겠다는데. 그렇죠. 우리가 또 살아남은 사람들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지난주부터 그래서 그 채팅으로 남 있고 만난다며. 남 있고요? 아니 제가 뭐 이거 여담이지만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일본. 진짜? 아니 왜냐면은 국제 결혼 그거 할 수 있죠. 사람이 물론 중요하니까. 근데 일단 같이 동양 문화권이고 또 6.25 문화권이고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인종적인 위화감이 없잖아요. 일본인들의 유전 분석을 했더니 한국인과 거의 제일 비슷하잖아요. 일본 그 도레인들이 다 한국에서 온 거잖아요. 맞아. 그냥 우리 같은 민족이라고 이제부터 걔네 국정 교과서에 우리가 영향을 막 미치면서 그렇죠. 적당할 때 니네 큰 대지진 나면 넘어와라. 넘어와라.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들 그리고 공학, 의학, 그 다음에 문화예술 이런 쪽 특히 게임 콘텐츠들 플레이스테이션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들 대거 환영. 자, 일본 부채 얘기를 했는데 제일 초반에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나라 국가 부채 순위를 이렇게 열거를 해주셨어요. 다른 나라 얘기도 좀 해주셔야죠. 이번 특집을 한 이유가 우리나라 국가 부채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이제 그걸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죠. 지난번에 우리 IMF에서 2024년도에 발표한 국가별 부채 순위 했었을 때 1등부터 8등까지 순서만 좀 해줘. 자, 일단 압도적 1등은 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편에서 일본에 대해서 좀 다뤄봤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탈리아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미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프랑스, 다섯 번째 캐나다, 그다음 영국, 독일, 대한민국 순인데 요 이제 순위에 어떤 특징적인 면이 있다면 캐나다를 제외하고 전부 다 35시 클럽 회원들이다. 그렇지. 네. 세계 최선진국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저걸 해야지. 이탈리아를 해야겠네. 네, 이탈리아. 2등 이탈리아니까. 이탈리아도 똑같아. 일단 만성적인 장기 저성장. 얘네는 15년 동안 1% 이상의 성장을 거둔 적이 없어. 아니 국가 부채를 갚으려면 경제가 성장을 많이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거나 아니면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국가가 이렇게 장기간 최저성장을 거두니까 어디서 돈 나올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고 특히 국가 채무 이자율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지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1해서 이자도 못 갚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국가 경제 성장률 수치가 국가 채무 이자율보다 낮으면 1에서 이자도 못 갚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탈리아는 이런 구조가 15년 가까이 만연돼 있었었고 그 가장 큰 이유가 여기도 뭐다? 인구 고령화야. 인구가 고령화돼서 여기도 뭔가 적극적인 경제활동의 의지가 많이 떨어졌어. 그런데 이탈리아는 아주 특이한 점이 좀 경제 구조상 좀 있어. 어떤 게 있죠? 뭐냐 하면 기득권의 공고함이야. 기득권. 이탈리아는 대대손손 그 가문들 있어. 경제력을 꽉 잡고 있는 이 가문들. 이 사람들의 이 아주 철옹성 같은 벽을 뚫기가 정말 어려워. 그러면 생각을 해봐. 너랑 나랑 100m를 뛰는데 너는 뭔가 처음부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게 돼서 100m 뛸 때 나보다 한 3m 앞에서 뛰게 돼. 나는 3m 뒤에서 뛰고. 그래도 3m 정도면 나는 어떤 마음 먹을 수 있겠어? 내가 열심히 뭐 갈고 닦아서 저걸 극복하리라. 맞아. 빙고. 그래. 그런데 100m 달리기를 하는 인생 게임을 하는데 네가 40m 앞에서 뛰어. 난 여기서 뛰고. 그럼 40m 뒤에서 뛰는 사람이 저걸 이긴다는 건 역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 그렇죠. 이탈리아의 많은 청년들, 이탈리아의 많은 일반인들은 그냥 내려놓은 거야. 나도 한번 인생 엑셀 밟아보려고요. 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야 이건 뭐 나는 탕핑. 뭐 이렇게 그냥 태어났나 보네. 이런 인식이 많아진 거야. 그리고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려면 또 기득권이 그걸 눌러 못 들어오게. 그러니 경제가 활성화될 수가 없는 거지. 바로 이 기득권들의 어떤 득세 이런 것들로 생산성 향상도 안 되고 혁신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만성적인 국가 부채만 늘고 또 한 가지 경제가 안 커지는 거지. 남북 간에 또 경제 격차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또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요? 지역 불균형이라고 하지. 사실 이탈리아 가보면 너 이탈리아 갔었잖아. 이탈리아는 못 가봤어요. 아 그랬나? 네. 이탈리아는 북부 지방의 이탈리아 사람과 남부 지방의 이탈리아 사람의 인종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사실 이탈리아 축구 선수들 보면 되게 잘생기고, 그렇죠. 되게 키 크고, 몸매도 아주 좋고 하잖아. 옷도 잘 입고 다니잖아요. 끝내주지. 다 명품 입고 다니고.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이탈리아 축구 선수 중에서는 인자기가 있었어. 필리포 인자기. 얘 공격수로도 끝내주는데. 그렇죠. 근데 인자기 원래 직업이 뭔지 알지? 회계사. 회계사 그 어려운 시험도 봤는데 축구도 열나 잘해. 그렇죠. 근데 위치 선정의 귀재죠. 회계사를 하기보단 축구 선수의 연봉이 좀 높은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 실제 내가 공항에서 봤는데 나는 드골 공항에서 마주쳤는데 난리가 났어 주변에. 누군데 저래 하고 나는 팝스타인 줄 봤더니 부폰 골키퍼. 부폰. 야 키도 크고. 부폰 진짜 최고죠. 그 몸이 그냥 수트를 입고 있는데 와 장난 아니더라고. 그 전에 또 그 로베르토 바조 선수. 바조. 뭐 벌써 넌 이러는구나. 바조 있었고 뭐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열거한 이 사람들은 이탈리아 북부 혈통인 것 같아. 키 크고 잘생기고 눈 딱 쳐다보면 남자인 나도 설렐 정도로 눈이 또 깊어요. 눈망울이 크고. 그쵸. 근데 이탈리아 남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건 좀 오버인지 모르겠지만 오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한 30%는 대머리야. 그리고 지금 전국의 탈모 인구들이 지금 이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 남부의 특징을 설명하는 거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특징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좌표 찍혀가지고 난리 나요. 지금. 그러고 또 하나가 다 비만이야. 배가 엄청 나왔어. 그리고 키가 작아. 이탈리아 북부 사람은 평균 180 넘거든. 근데 남부는 170이 안 되거나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북부와 남부가 같은 이탈리아라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형님이 말씀해 주시는 사람을 머릿속으로 좀 떠올려 봤는데 약간 한쪽은 좀 키 크고 잘생긴 옷도 잘 입는 멋있는 사람이라면 한쪽은 이제 배 나온 대머리 아저씨 어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데니 비토라는 그 옛날 그 영화 배우가 있어. 네. 전형적인 이탈리아 남부에서 봤던 사람이야. 저도 이 모습을 상상했는데. 저분이야. 이 모습을 상상했는데 딱 바로 저런 느낌이 남부야.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외관마저도 다를 정도로 남부와 북부는 전혀 달라. 그래서 이탈리아의 극우 정당은 어떤 것도 들고 나온 적이 있었냐면 이탈리아의 북부 지방만 가지고 따로 독립하자라고. 우리들끼리만 독립하자. 왜 우리가 돈 번 거 가지고 남부지방 사람들까지 먹여 살려야 되는데 북부의 패션, 그 다음에 공산품, 그리고 정밀공업. 여기서 말하는 정밀공업은 슈퍼카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탈리아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오해하시는데 제조 강국이에요. 그럼 우리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다 이런 거 다 제조잖아. 그렇죠. 바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게 다 북부에 있는데 남부는 와인, 그 다음에 뭐 포도 농장, 뭐 지중해성 기후니까 그렇지. 올리브, 수목 농업하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 주요 산업군도 달라요. 근데 사실 돈 잘 버는 건 패션이나 뭐 이런 쪽이잖아. 밀라노가 있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 지역 간의 불균형이 너무 심한데 이거 절대 좌시하면 안 돼. 이탈리아 사람들이 만성적으로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 간의 불균형을 꼽아.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네요. 그렇지. 바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탈리아가 전반적으로 국가 부채를 못 갚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제조업 부분의 위축. 이제 북부지방이 그나마 잘 나갔다라고 했었는데 북부지방의 제조 여건도 옛날만 못하는 거야. 이탈리아의 피아티도 다른 회사에 인수됐잖아. 네. 뭐 이탈리아의 다른 많은 저기 슈퍼카 관련된 회사들도 다 어디 인수합병돼 있어. 폭스바겐 그룹이나 이런데. 자,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의 산업 거점은 초고령화, 기득권의 득세, 지방 불균형 이런 걸로 점점 어려워져 가고만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 이것도 우리나라의 중요 시사점인데 정치적 불확실성이야. 야, 정권 교체가 정말 우리나라도 사실 대통령 선거는 거의 한 번 수입하잖아. 예, 그렇죠. 그런 수준 이상으로 여기도 정권 교체가 잦아. 그러니 이렇게 된 거지. 직업 정치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도 100세 시대란 말이야. 옛날에 몰랐던 거야. 나는 직업 정치가로 한 3선 정도 하다가 그리고 이제는 내 보좌관 했던 친구 중에 유능한 애한테 너 나 모시느라고 고생했다. 이제 이 지역군 네가 받아. 나 이제 간다. 그러면서 나 저기 국회의사당 옆에 저 끄트머리에 가보면 헌정회라고 있어. 예, 헌정. 역대 국회의원. 그렇지. 그분들이 거기 가서 바둑 두고 장기 두고 국가 걱정 잔뜩 하다가 집에 가시는 그런 곳이 있거든. 예. 그 헌정에 놀러 나와. 그리고 가끔 막 버카 들고 와가지고 좀 맛있는 거 좀 국밥이라도 사고. 그랬었던 게 옛날 문화야. 옛날 그 고대 로마의 원로원 있잖아요. 원로원. 맞아. 그런 거였는데 요즘 이탈리아도 어떻게 됐냐면 게임의 룰을 바꾼 거야. 3선 했는데 안 가. 아. 야, 이제 내가 집 뒷방 늙은이로 가면 그렇지. 내가 50년을 그럼 어떻게 사냐. 나 한 번만 더 할게. 그래서 4선을 해. 근데 야, 미안한데 나 한 번 이 진짜 마지막이야. 5선 해. 그러고 집에 갈 것 같은데 갑자기 계급당 떼고 우리로 따지면 광역시장으로 가. 광역시 시장은 국회의원보다 언더야. 그렇죠. 원래 네, 안 그렇죠. 하는 일이라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정말 많은 게 국회의원 하다가 광역시장으로 간 것도 있고 장관급, 청장급 그리고 청와대 수석을 했다가 또 광역시장으로 간 사례가 있어. 한쪽만 얘기하면 또 이쪽 정당 편든다 소리 들으실까 봐 내 양쪽 다 했어. 대구랑 광주. 이런 일이 우리보다 먼저 했었던 데가 이탈리아. 그런데 자, 이 과정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는 그건 우리 시청자분이 판단하시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어떤 평가를 국민들이 자조적으로 하냐 하면 선거가 워낙 박빙이다 보니 51대 49, 50점 몇 대 49점 몇 이러다 보니 이 미묘하게 한 몇십만 표만 잡으면 정권 잡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우리 지역구에서는 몇백 명만 나 찍어도 아니면 80명만 나 찍어도 내가 국회의원 다시 하는 그냥 거고. 한마디로 그냥 여차하면 붙고 여차하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 여차함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묻지마 복지 공약을 막 하는 거야.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게 되는. 그렇지. 바로 그게 또 이탈리아 재정을 망친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탈리아의 중론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예 어디로 가버렸냐 하면 저쪽에서 이거 복지해 준다고? 그럼 우리도 이거 한다고 해. 야, 이런다고? 이거 해. 야, 그러면 계속 뭐 복지 남발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이제 이탈리아 복지는 어떻게 바뀌었다? 보편 복지로 갔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전 국민 다 적용. 그러면 뭐 이재용 부회장 손자도 적용받고 뭐 현대차 정주영 회장 손자들도 다 이 복지 혜택 받고 네. 이걸로 가버린 거야. 네. 그래서 돈 입금된지도 모를 것 같은데. 그분들은 입금된지도 모르지. 네. 갑자기 어느 날 이건 뭐지? 네. 그냥 뭐 알아서 떼어가겠지. 뭐 우리 직원들이 입금해 놨나 보다. 뭐 이런 셈인 거지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가버린 게 이탈리아의 만성적인 뭐라고 해야 돼? 국가 부채의 문제였어. 근데 형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 편 일본 편 또 이번 편도 이탈리아 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각 나라의 부채가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쉽게.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면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면이 어디까지 있고 어디까지가 없는지를 공유해 드리려고 이걸 한 거야. 네. 어차피 우리도 뭐 매년 선거가 있잖아, 거의.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과연 지금은 이렇게 G7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지만 아직은 부채도 적은 국가이나 오히려 이러다가 부채가 더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탈리아보다도 더 어려워져. 우리 지금 그 상위권에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이런 국가들이 있잖아. 네. 이런 국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지금은 국가 부채 비율이 높지만 우리보다 나아. 왜 그런지 알아? 인구 구조? 아니야.
인구는 우리보다 초고령 사회 먼저 갔어. 뭐가 나을 것 같아? 그들 스스로 친구잖아. 아, 서로. 뭘로? EU, 네, 그렇죠. 유로존. 네. 그래서 갑자기 프랑스가 야 독일, 야 영국 왜? 나 이번에 연금 개혁에 실패했어. 나 급전 3년만 빌렸을게. EU 우리 잔고 얼마 남았어? 아, 너 실패했냐? 그러면 너가 이번에 급하다니까 우리 이탈리아, 독일, 그다음에 뭐 거긴 스페인, 뭐 덴마크, 네덜란드 나름대로 돈 꽤나 버는 애들 있잖아. 네, 그렇죠. 십시일반 모아봅시다. 아시죠? 우리가 또 내가 어려워지면 또 돈 서로 빌려야 되는 거. 그럽시다. 에이, 뭐 이탈리아 이번에 빌려주죠. 실제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남유럽발 재정위기 때 다 빌려줬잖아. 그렇죠. 그것 때문에 급한 불을 껐어. 물론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탈리아 국민들과 이탈리아 정치인들이 국가 부채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적극적인 노력 안 하는 것도 있어. 하지만 저렇게 든든한 우방이 있다는 건 참 부러운 일이지. 그렇죠. 자, 그럼 우리나라. 갑자기 우리나라가 부도가 났어.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처럼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나 어디 가서 뺨 맞고 왔어. 그랬더니 영국이 다독거려졌잖아. 네. 국밥 한 그릇 떠놓고 3조 원이야. 네. 너 급하다고 해서 방위비 좀 써라. 이렇게 해놓고 다독거림 받고 갔잖아, 본국으로. 그럼 한국은 그런 우방이 있어? 우리는 우방 없어요. 네, 일본하고 중국이 제일 먼저 들어올 것 같아요. 네. 뭐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잖아요. 아, 우리는 우방 없어요.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이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편 안 보신 분은 보셔도 되는데 왜 일본 남의 나라 어려워지고 있는데 거기다 덮친격 만들려고 거기에서 뭘 빼올 생각을 하냐. 우리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일본이? 그렇죠. 자, 물론 그래서 일부 정치학자분들 중에서는 대승적인 얘기를 하신 분도 있어. 감정의 고를 약간만 뒤로 하고 우리가 이제 합리성을 바탕으로 상생의 미래를 일본과 도모하지 않고선 두 국가 모두 지금 위태위태하거든. 네. 그리고 이제 일본한테 우리가 100% 먹힌다 이 소리도 못할 정도로 우리가 올라왔으니 국민들이 자신감이 있죠. 올라왔으니 이제는 야 일본 옛날에 좀 섭섭한 거 있었는데 내가 접어줄 테니까 우리 둘이 이유 비슷한 걸 좀 해보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분들도 있어. 근데 난 그거 절대 쉽지 않다고 봐. 그건 뭐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리더십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대한 또 완벽한 정리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건. 그럼 일본에서 뭐 그걸 뭐 원하지 않는 건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우리는 이제 이탈리아 얘기했지만 프랑스랑 독일까지는 안 할게. 네. 영국도 안 할게. 네. 얘네는 서로 도와요. 우린 서로 못 도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문제를 우리가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데 일부는 없고 일부는 있다 하더라도 우린 더 없애야 됩니다. 우린 우방이 없어요. 냉혹한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이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미국이겠네. 네, 미국 얘기는 꼭 들어봐야죠. 미국은 꼭 들어봐야지. 도대체 미국의 국가 부채는 왜 이렇게 많아졌으며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어려워졌을 때 잠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국가가 미국으로 분류할 수 있을 텐데 미국은 그럼 도와줄 여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예전에 IMF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는 정말 엄청난 숙제 받아가지고 뭐 거의 재벌 해체 수준으로 많은 것들 없어졌고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우린 뭐라 그럴까 고통을 감내해야 됐잖아. 그렇죠. 그런 걸 또 미국이 요청하게 될지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